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 인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에서는 그 자가용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자는 겁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좀 실시를 꾸준히 했으면 하는 건데, 이 요일제 실시는 여러 가지로 덕이 있습니다. 우선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한다는 그 의무를 떠나서 우선 우리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산유국의 휘발유 전략, 기름 전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교통 혼잡도 덜 수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요일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세금 감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준다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65억 인구가 6억 대 이상의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생산 메이커에서 일률적으로 다 모델은 다 각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내서 오리지널 그대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 시대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역사가 깊어지면서 또 인간이 자동차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말해서 나의 몸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자동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 그대로 타고 다니는 건 좀 실증이 난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생산 회사에서 만들어낸 자동차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창작성, 자기 예술성을 접목하는 자동차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인간의 창작성의 희생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 표본이 되는 차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독일의 국민차 볼kswagen 비틀입니다. 이 차는 1930년대 초,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 너무나 유명한 나쁘게 말하면 악동이라고 그러죠.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볼kswagen 비틀을 갖다가 당시에 유명한 자동차 설계가 포르쉐, 이 포르쉐 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차가 사실은 디자인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이름 그대로 가져오지만 여러 번 자동차 모양을 바꿉니다만 오늘까지 이 볼kswagen 비틀 사실은 2002년에 생산이 끝났어요. 1948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500만 대를 생산했던 겁니다. 디자인을 바꾸지 않고 단일 모델로서는 2,500만 대는 대단한 금세기,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그 베스트셀러, 최다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차가 하도 그 신화적인 존재가 돼서 각국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여러 형태의 그 오리지널 반개 모양으로 생긴 그 모양도 참 기괴하지만 그 모양에다가 더 접목을 시킨, 더 요새 말로 얘기를 해서 튀게 만드는 볼kswagen 비틀을 주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그 중에서 그 예술적인 아트 비틀이라고 합니다만, 이 아트 비틀 중에서 단연 최근에 그 흥미를 끌었던 자동차가 바로 조명 비틀입니다. 한 4년 전에 미국의 엘릭슨이라는 사람, 시카고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부 도매상을 하고 있어요. 조명등 같은 거. 그런데 자기가 70년대 초에 볼kswagen 비틀 자가용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이 다른 아티스트처럼 좀 자기의 창작성을 자기 자가용에다가 좀 접목시키겠다 생각하던 끝에 역시 전구 장사를 하니까 자기 비틀을 겉에다가 전구를 무려 350개를 입혀가지고 완전히
전기옷 입은 조명 비트를 만든 겁니다. 낮에는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저녁 껌껌할 때만 되면 이 등불을 쓰면 말이죠. 이 그냥 전기가 등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물결처럼 파도를 쳐요. 이것을 타고 시카고 시내처럼 나타나면 대단한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 잡지 신문에서도 이 소개를 했는데 이처럼 아마 이 조명 비트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비트를 가지고 그 변신시킨 비틀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들 수 없습니다만은 그 비틀의 차체를 다 걷어내고 철사만 가지고 차체를 만들어 비틀 반개체 모양 그대로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비틀 겉에다가 구슬을 무려 5,500개를 붙여가지고 구슬차를 비틀을 만들지 않나. 또는 비틀에다가 부르진을 입힙니다. 여러분 청바지 너무 좋아하시죠? 청바지를 전부 입힌 거. 그 다음에 이 비틀에다가 미술가처럼 참 꽃무늬를 그린 거. 또 그것도 모질해서 이 비틀을 가지고 딴 거에서만 가서 이게 만족치 않다 그래서 바다까지 다닐 수 있는 비틀. 그러니까 뒤에 스크류를 달아서 이 비틀은 수륙 양용차 만들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엔진 그 파워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스크류를 달면 바로 방수 처리만 잘하면 되니까 이런 거. 온갖 비틀이 참, 무려 3, 40년 동안에 이렇게 스테디하게 팔려면서 그야말로 인간에게 풍부한 무한한 창작성을 안겨준 또 비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직까지 살아서 거뜬하게 돌아다니는 비틀 자동차, 볼kswagen 비틀 몇 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틀 사실은 1948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볼kswagen 비틀이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얼마나 경제가 피폐해졌습니까 독일에.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처음에는 1940년대 45년 이후죠. 패전 이후에 빵을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비틀을 정성껏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정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2,500만 대까지 팔렸습니다. 78년까지는 고향인 독일에서 생산하다가 그 이후에는 멕시코로 그 생산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멕시코에서 2002년까지 생산돼서 지금도 멕시코 여러분 가시면 비틀 택시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진기, 비틀에 대한 진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세계 교통문화, 유럽 쪽, 지난번에 유럽 쪽, 동남아 쪽으로 가봤습니다만, 오늘은 저 멀리 비행기를 한 10몇 시간 타고, 남아메리카, 즉, 남미, 멕시코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멕시코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멕시코 들어가시면 우선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시티부터 먼저 구경하시죠. 잉카 문명의 보고라는 멕시코 참 여러 가지 옛 고족들이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근데 이 멕시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데킬라 노래도 있죠. 그 다음에 마루아치 거리의 악사, 그 다음에 투. 이 멕시코 사람들이 상당히 정열적이면서 원색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순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이 멕시코 교통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멕시코 시티는 우선 세계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인구 2천만 명에. 그런데 자동차는 뉴욕보다 작습니다. 제1도시가 뉴욕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라고 그러는데 2천만 명 인구의 자동차 보유대에서는 한 500만 대. 그런데 과거까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멕시코 시티는 세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자동차 매연 공예 도시로 오명을 떨치던 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991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얘기 듣고 참 놀랐습니다. 폐차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물차 투성이의 도시, 고물차 자연이 연기 못 다니죠. 그리고 또 멕시코는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공기 때문에 더 매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멕시코 정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연을 탈취하자고서 여러 가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의 그 교통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일찍 한 10년, 7, 8년 일찍 개통을 했어요. 67년에 처음으로 멕시코 시대에 지하철 개통했는데 지금 12개 노선으로 늘어났어요. 지하철은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참 보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조금 침침하다. 그러나 편리한 거. 그 다음에 땅 위로는 그 버스는 물론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전기로 가는 트롤리 버스가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대도시 없죠. 트롤리 버스. 평양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램이라고 해서 지상전차. 우리나라에도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서울, 부산에 전차가 다녔죠. 트램. 그 다음에 택시. 택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승택시. 합승택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았습니다만, 이 전기 노선 합승택시. 그 다음에 일반 택시인데, 이 택시가 참 명물입니다. 멕시코 시티에 가서 우선, 역광장이나 멕시코 시티에 들어가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파란 허리 밑으로는 초록색의 옷을 입고 위에는 하얀 페인팅을 한 문 2개짜리 깍장벌레 독일제 복스바겐 택시가 홍수를 이룹니다. 이 택시가 왜 홍수를 이루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독일의 복스바겐, 국민차 복스바겐이 독일 현지에서는 78년까지 생산하다가 그 나머지 팽개치려는 거, 걷어치우려는 걸 멕시코 정부가 사왔다고 그럽니다. 이 차가 값이 싸고 연료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옮겨와서 멕시코 시티 근방에다가 조립 공장을 세우고 단지 이 독일에서 그 생산 라이센스를 사올 때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멕시코에서 생산은 안 해. 우리 멕시코 국민들만 사용하지 수출을 안 하겠다. 그래서 멕시코에는 차가 있고 택시고 전부 비틀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그 비틀 택시는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 2개짜리 타고 내려니까 특히 멕시코 시대에 관광객 연중은 몇 천만 명이 오는데 적어서 안 되겠다. 이 체구가 큰 서양 사람들이 타기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 2개짜리 택시도 큰 택시로 바꿔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버스 멕시코 시티에는 그 고산지대가 돼서 철도망보다 버스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내 버스는 또 재미있는 게 버스 정거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버스 중심지에는 요새 이제 버스 스탑, 그러니까 버스 부스를 만듭니다만은 조금만 변두리 나가면 버스 정거장이 없어서 갔던 관광객들이 당황하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길이든지 길 모퉁이 돌아가는 데만 서 있으면 버스가 거기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아시고. 또 이 철도는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지만은 또 명물 철도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한테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구리협곡 철도다. 멕시코에서 최장의 협곡, 구리협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협곡이 전부 구리색으로 변해 있다고 그래서 구리협곡이라고 그러는데 이 협곡의 길이가 장장 655km입니다. 해발 2000m까지 기차가 올라가면서 그 협곡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655km의 협곡을 가는 동안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터널을 99개 지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우리는 기차가 이제 역에 달리다가 역에 서면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이 잡상한 일을 올라와서 기차 내에서 막 다루다 무건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는 그 잉카 문명의 그 역사는 깊지만은 조금 문명도가 미국이나 한국 또는 유럽처럼 그렇게 높지가 못하고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차를 타고 가서 간역에 서지 않습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절대로 기차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잡상인들이 많아도 왜 안 올라오냐? 타고 가시는 승객에게 불편을 드리기 싫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파더라도 기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쫙 가에서 서로 살아보고 이런 멕시코. 또 이제 재밌는 것은 멕시코 사람들이 상당히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 위주인데. 그래서 가정에 경사가 있으면 멕시코 시티 남쪽에 꽃의 정원이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1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유람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람선도 최근에는 교통수단으로 변하고 있는데 꼭 이 가족의 경사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이 꽃의 정원 호수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그 유람선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마루아치가 꼭 타서 음악을 들으면서 참 여유 있는 삶입니다. 멕시코 가실 때 멕시코 시대 이런 좀 참고하시고 멕시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 산업을 빛낸 명사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명사들도 있겠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자동차 발달을 위해서 헌신한 명사들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유명한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돼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포르쉐 스포츠카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이 포르쉐 스포츠카 하면 우선 당장의 경쟁 차종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탈리아의 페라리일 겁니다. 물론 람보르기니도 있겠지만 이 포르쉐는 그 설계가 특이합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것은 차가 크고 웅장하지만 이 포르쉐는 소형차입니다. 소형차인데 그 성능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소형 고성능 스포츠카로 이름을 얻은 이 차를 설계를 해가지고 불멸의 스포츠카를 만든 바로 장본인 독일 사람 공학 박사 페르디난드 포르쉐입니다. 아마 페르디난드 포르쉐 하면 여러분 자동차를 아는 사람 당장 아하 하실 겁니다만은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의 또 하나의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멕시코 시티의 그 딱정벌레 볼스바겐 그러니까 독일의 국민차죠. 이 국민차를 설계한 바로 당사자입니다. 1933년에 히틀러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설계한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사실 20세기 전반 최고의 자동차 설계 천재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설계는 이 1950년 이전 20세기 전반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천부적이에요. 이런 천부적인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보헤미아 독일 북쪽에 체코 음악이죠. 보헤미아에서 양철공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전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5살 때 그 지방 자기 고향에 아무 집에도 전기를 가설 못했는데 이 포르쉐가 자기 집에 전기를 가설해가지고 그 마을 최초의 전기 켜는 집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를 중퇴하고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평생 박사를 2번 받았지만 학벌은 중퇴입니다. 집도 가난하고 해서 전기를 좀 더 알고 전기에 대한 발명을 해야겠다 해서 큰 도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18살 때 전기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만에 바로 호주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낸 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동차의 천재적인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포르쉐 박사는 이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형 무기를 만들어 주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점에서는 조금 언짢게 바라보는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 때문에 1917년 빈 공과대학, 오스트리아의 빈 공과대학으로부터 드디어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그 다이밀러, 당시 독일의 자동차 회사였던, 지금은 그 벤츠하고 합병이 됐죠. 다이밀러 자동차 오스트리아 차 회사의 기술주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술자로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 이후 23년에 드디어 독일 다이밀러 회사에 스카웃됩니다. 기술 이사로. 여기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동차의 천재적인 설계 기술을 발휘해서 하루에 설계를 하나씩 해낼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26년 이 해는 또 여러 가지로 그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와 벤츠 다이밀러 차 세 사람에게 어떤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맞는 1926년입니다. 이 해에 독일의 경제를 좀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했죠. 구조조정했죠. 그래서 다이밀러 자동차와 벤츠 자동차를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이밀러 벤츠 자동차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도 자연히 벤츠 회사의 기술 전무가 됩니다. 여기 벤츠에 들어가면서 30년대 벤츠에서 만드는 그 유명한 명차들, 모델 S, SS, SSLK 등 수많은 명차를 만들어 설계를 해냅니다. 이런 공로로 드디어 1926년에 독일의 스투트갈트, 지금 벤츠 본사가 있는 곳이죠. 스투트갈트 공대로부터 두 번째로 명예공학 박사를 받습니다. 명예공학 박사 사기를 받고. 그런데 이 역시 기술자들이 이런 점이 있어요. 고집없으면 이 기술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고집없으면 발명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 포르쉐 박사는 고집이 너무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이 포르쉐를 잡아서 자동차를 하나 설계를 시키려면 옥에다 가둬놓고 설계를 시켜야 된다. 그만큼 고집이 세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 기술자로서 전 유럽의 이름, 전 세계 이름 날면서 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나무 밑에서 일해가지고는 자기의 꿈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이 포르쉐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꿈이 뭐냐면 소형 고성능 차, 그리고 대중형 스포츠카를 만드는 건 꿈이었었습니다. 그 꿈이 1933년에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1930년 이 다이밀러 벤츠 회사를 사직하고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해서 역시 이제 독일에서 스투트갈트에다가 포르쉐 자동차 설계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자동차를 설계하는데 33년, 그러니까 그 전해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 중에서 자동차 공업을 우선적으로 일으켜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뭐 후에 전문가들이 얘기지만 오늘날 독일의 자동차가 저렇게 왕성하게 앞서가는 선진화된 것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그 정신도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1933년 여름 어느 날 그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좀 면담합시다 하고 연락이 돼서 의회에서 가니까 의회에서 히틀러 총통이 이 독일 국민을 위해서 아주 경제적인 차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당신을 지명하고 있어. 포르쉐 박사 좀 개발해 주시오 하는데 조건이 달린 거예요. 달려놓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조건을 냈어요. 첫째는 부모 두 사람, 아이들 두 사람 탈 수 있는 4인승 차. 그 다음에는 휘발유 1리터로 적어도 1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정비가 간단한 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얼지 않는 차. 이래서 만들어낸 것이 36년에 1930년에 볼kswagen 비트를 갖다가 포르쉐 박사가 개발해냅니다. 그 개발해낸 시작차를 보고 히틀러가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시했던 그 이상의 차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그 차를 갖다가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 포르쉐가 개발한 그 딱정벌레 차를 전부 군용차로 변형시켰었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에 또 한 번 1차 대전처럼 패전을 맞게 되죠. 그런데
이 포르쉐 박사가 또 고통의 날을 지납니다. 이 19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에서 포르쉐 박사를 전범으로 잡아서 그 유명한 파리 근교 디종 감옥에다가 수감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독일을 사람이지만은 독일의 전쟁을 잘 치도록 히틀러에게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설계도 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전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그 정신 착란까지 일으키고 고생을 했는데 마침 아들이 돈을 말하자면 요새 무슨 보증금이니까 무슨 그 돈을 요관을 주어서 1년 만에 풀려나와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다시 그 문을 닫았던 포르쉐 설계 회사를 세우고 그때 이 46년부터는 이제 자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디종 그 감옥에서 자기가 설계했던 그대로 차를 만든 것이 48년에 최초로 나온 포르쉐 스포츠카 356호입니다. 이 조그만 스포츠카가 엔진에 뒤에 달려있고 그 냉각기도 없어요. 지금도 포르쉐 스포츠카 보면 엔진에 뒤에 달려있고 냉각 장치가 없습니다. 이런 차를 만들어 놓고 1950년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시판을 하면서 이게 성능이 작은 데다가 값도 싸고 성능이 좋으니까 금방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미국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일생에 그의 자동차 일생에 아주 험난한 아주 천태만상의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흘러온 그런 자동차 명인이었습니다. 드디어 1950년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 포르쉐 자동차를 이끌어오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동차의 역사 속에서도 자동차의 명인이 있었다는 것 아마 포르쉐 박사 제 얘기 듣고 나시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자동차를 몰고 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면 거리에서 운전하면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규가 있는데 자동차 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질서를 지켜주는 차선입니다. 여러분 차선 잘 지키십니까? 물론 잘 지키신 분도 계시는데 좀 바쁘다고 차선 두 개를 물고 그냥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선을 지키고 가는 사람, 가는 차량을 그 차를 발견해서 까칠합니다. 특히 대형 버스들, 트럭들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이 차선에도 지방도로나 도심도로나 왕복 2차선 내지 4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트럭은 될 수 있는 가선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바쁘다고 승용차, 택시가 가는 1차선, 2차선은 막 끼어들고 거기다 차선 팔고 그냥 달리는 거. 이거 사고 유발의 제1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절대로 차선 밟지 않는 그리고 차선을 지키면서 달리는 그리고 모든 차선은 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차선에 대해 의무를 지켜주는 모범 운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